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이 과목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 파트라서 조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26번. 도시는 도심 상권, 부도심 상권, 지구 상권, 주거지 근린 상권 등으로 계층화된 상권 구조를 가지며 이들 상권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는 도시 상권 구조의 계층화를 설명하는 것은 가장 관련 있는 이론은 자, 중심지 이론이죠. 지금 얘기하는 건 중심지 이론. 자, 중심지 이론 누구 거다? 크리스탈러죠. 정답은 5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알아볼게요. 중심지 이론이란 것은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나 상권의 규모가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며 중심 도시를 둘러싼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커진다. 즉 중심지가 크면 클수록 주변에 있는 부도심, 지구상권 이런 친구들도 다 같이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쇼핑센터 등 복합 상업시설이 있는 에서는 테넌트 믹스 전략이 중요하다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테넌트는 무엇인가? 자, 테넌트는 임차인, 임차 점포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단순 암기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테넌트 믹스라는 것은 테넌트들의 임차인이나 임차 점포의 경쟁보다는 경합 상대인 쇼핑센터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테넌트 믹스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입지의 유형을 공간 균배의 원리나 이용 목적에 의해 구분할 때 적응형 입지 기억과 집재성 입지 니은의 대표적인 특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그럼 적응형 입지가 뭔지 좀 볼게요. 적응형 입지라는 것은 거리의 유동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입지입니다. 자, 그리고 집재성 입지라는 것은 동종, 업종 점포가 한 곳에 모여 거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먹자골목 이런 거 있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자. 자, 적응형 입지와 집재성 입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요거 정답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일단 바가 일단은 적응형 입지죠. 거래에서 통행하는 유동인구에 의해 영업이 좌우된다. 자, 그리고 마 보면은 점포들이 모여 직접 효과를 거둔다. 이게 집재성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어떤 입지가 있는지 몇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자, 집심성 점포라고 있습니다. 자, 배우지 중심부의 입지에 유리한 점포인데요. 백화점, 대형 서점, 영화관, 보석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집지성 점포, 먹자골목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재성 점포, 수요 탄력성이 작아 분산 입지에 유리한 점포, 즉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이런 것들입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은데 뭐 사실 우리 동네만 봐도 그렇지 않죠. 어쨌든 정답은 2번이고요. 29번 점포가 위치하게 되는 부지의 위치 및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획지는 건축용으로 구획 정리할 때 한 단위가 되는 땅이다. 획지는 결국 뭐 부지죠. 부지 정도라고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획지 중에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를 각지라고 한다. 자, 요거 맞는 말입니다. 각지는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획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각지는 1면각지, 2면각지, 3면각지 등으로 풀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옳지 않죠. 자, 각지라고 한 거는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체했는데, 자, 면이 그러면은 몇 개가 되어 있을까요? 도로 2개가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여기 있는 친구도 면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죠? 그래서 각지는 2면 각지부터 시작을 한다. 2면, 3면, 4면 각지 등등으로 쭉쭉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면 이상은 당연히 없긴 없겠지만요. 그리고 각지는 일조와 통풍이 양호하고 출입이 편리하며 광고 효과가 높다. 자, 도로가 교차하니까 맞겠죠? 자, 5번 각지는 상대적으로 소음, 도난, 교통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도로가 많으니까요. 자, 30번. 다양한 상권의 유형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는 상권은 무엇인가? 자, 어느 상권보다도 유동인구가 엄청 많대요. 임대료나 자기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과 지하 입체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교통의 결절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유동인구 굉장히 많고 지하, 지상 잘 돼 있고 그러면은 뭔가 지하상가 이런 것도 있나 보다. 그죠? 임대료가 조금 높네요. 유동인구 많으니까 그러겠죠. 교통의 결정점이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나왔네요. 역세권이겠죠. 역세권이 지금 모든 것을 해당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근린상권은 뭐냐? 주거지 근처의 상업지구예요. 300m 이내, 도보 5분 정도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근린상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단지 상권은 아이고
자, 이렇게 펜을 떨어뜨리는 인간적인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아파트 단지 상권은 1천 가구 이상, 그리고 정문 쪽이 분양가가 높다라는 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주택가 상권, 입지와 단골 고객이 중요하죠. 제가 또 동네 장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단골 고객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특성 파악이 좀 어려워요. 고객 정보를 모으기가 상당히 힘든 상권입니다. 동네 상권이라고도 하죠. 자, 5번 사무실 상권. 평일 유동인구가 많아서 주말에는 쉬죠. 그래서 고정 손님 누가 어떤 회사에서 오시냐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명부 작성하고 이런 거 잘 해줘야겠죠. 자, 31번. 소매 업태별의 입지 전략 또는 입지에 따른 여타의 소매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기생형 점포는 목적형 점포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지해야 한다. 자, 이거 말 자체가 일단 안 돼요. 정답이 일단 1번이네요. 옳지 않았고요. 자, 왜냐? 기생형 점포라는 것은 이제 고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하려면은 다른 점포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형 점포의 입지를 고려해야만 하는 게 기생형 점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생형 점포는 혼자 있는 게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점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선매품 소매점은, 자, 경합 관계에 있는 점포들이 모여있는 곳에 입지 않다. 자, 이런 게 약간 경쟁을 해야지 사람들이 저희 가서, 아, 이쪽 골목에 가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 거기로 가자 해서 일단은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3번, 보안 관계보다 경합 관계가 더 큰 편의점 소매점들은 서로 떨어져야 한다. 자, 서로 떨어져서 입지해야 된다. 자, 산재성이죠, 산재성. 자, 이런 거 미용실들,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4번, 목적형 점포는 수요가 입지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인지 선정이 비교적 자유롭다. 자, 이거 목적형 점포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쇼핑센터에 입지한 소규모 점포들은 앵커스토어와 표적 고객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앵커스토어는 뭐냐? 자, 굉장히 큰 대형 서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을 가도 거기 교보문고 있대 이런 식으로 가게 하는 게 이제 거기 CGV가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주는 상징이 되는 게 앵커스토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소비자들이 유사한 점포 중에서 점포를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여 상권 경계를 결정할 때 T센 다각형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 어쨌든 소비자 지금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근접 구역법입니다. 자, 요런 거는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어 읽어봐서 근접, 가깝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센 다각형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헷갈리죠. 자, T센 다각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쇼핑센터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논리로 정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 돕정 접근법에 기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잡상가 선택 가설에 의해 상권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있고, 소매 점포들이 규모나 매력도에 있어서 유사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매 점포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럼 어디 가냐? 가까운 데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규 점포 부지의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 범위 예측에도 이용될 수 있다. 자,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규 점포 부지 입지 가능성 판단하는데 T센 다각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T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부의 관계,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경쟁 수준과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간 경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자, 넬슨의 입지 선정 원칙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넬슨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답은 3번이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1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자, 누적적 유인력, 동일 업종의 직접에 의한 유인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라는 건 상업 환경, 주거 환경, 소득 환경, 교통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중간 저지성은 상호 보완되는 점포들이 근접하여 어떻게 되는 시너지 효과다. 자, 중간 저지라는데 상호 보완이다? 전혀 다른 얘기죠. 자, 요 내용은 중간 저지성이 아니라 지금 양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호 보완이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그런 곳은 없겠지만 뭐 와인을 사러 갔어요. 와인을 사러 갔는데 와인 바로 옆집이 뭐 안주 가게인 겁니다. 치즈를 파는 치즈 가게예요. 그러면은 우리 거기 가는 게 좀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호 보완되는 양립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경제성, 부지비용 임대료, 권리금 등의 입지 정도 비용이 되겠고요. 상권의 잠재력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는가 보는 가능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중간 저지상이라는 것은 고객과 상권 지역 사이에 점포를 위치해 중간에서 고객을 인터셉트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권이 두 개가 있을 때 여기 고객이 있어요. 근데 이 고객이 잘못 그렸네요. 이 고객이 여기 있어요. 상권이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제대로 그렸네요. 자, 근데 이 고객이 자, 여기에 있는 곳을 가려다가 난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점이 있네 하다가 여기로 가버린다. 그 중간에서 A라는 고객을 인터셉트 해버렸다 라는 게 이제 중간 저지성이다. 그래서 점포가 입지가 중간 저지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본다 라는 걸 이제 넬슨이 얘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경쟁 분석은 입지 선정 과정을 위한 필수적 활동이다. 경쟁 점포에 대한 조사,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경쟁 점포에 대한 방문 조사가 경쟁 분석의 유일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자,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아니죠. 인터넷 검색해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우리 입지 그리고 경쟁 분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객 면접 조사, 상품 정책 조사, 좌담회 이런 것들로도 이제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부터 5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번 점포의 입지 조건을 검토할 때 분석해야 할 점포의 건물 구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도시형 점포에서는 출입구의 넓이, 층수, 계단, 단차, 장애물 등의 건물 구조 주요 원인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교회형 점포에서는 주차 대수, 부지 면적, 정면 너비, 점포 입구, 주차장 입구 수, 장애물 등을 건물 구조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점포의 정면 너비는 시계성, 눈에 잘 띄는지 점포 출입의 편의성에 크게 영향을 비친다. 자, 요거 맞는 말이죠. 일단 보여야 들어가죠, 그죠? 자, 4번 일반적으로 점포 부지 형태는 정사각형의 주은 공간이 발생이 적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정사각형이 좋은 게 아니라 직사각형이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5번 점포의 형태로 인해 집기나 진열선반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데드스페이스, 주은 공간이다라고 본다. 자,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36번 소매업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소매업 중심지와 그것을 둘러싼 외곽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지수화한 중심성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문제가 길면은 문제를 풀기가 사실은 좀 더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소매업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이다. 자, 우리 지금 막 둘러싼 외곽지역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내용이라고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어느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지수로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중심성 지수에 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그 도시의 소매 판매액을 그 도시를 포함한 광역지역의 1인당 소매 판매액으로 나눈 값이 상업인구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4번 상업인구보다 거주인구가 많으면 1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 자, 이런 거 일단 애매해요. 넘어가 볼게요. 중심성 지수가 1이면 상업인구와 거주인구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자, 요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중심성 지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심성 지수는 상업인구보다 거주인구 많으면 1보다 작아요. 왜? 중심성 지수는 결국 상업인구를 거주인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성 지수가 1이다. 그러면 상업인구와 거주인구가 같다라는 말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7번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시 A, B의 거리는 30km다. 이때 A시의 인구는 8만이고 B시의 인구는 A시의 4배라고 하면 도시 간의 상권 경계는 B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겠는가?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분석법을 이용하라. 자, 정리해 볼게요. 자, A의 인구는 8만이고요. B의 인구는 4배라고 했으니까 자, 32만이겠죠? 자, 그리고 A, B 사이의 거리는 30km예요.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가 정리가 되었죠. 요 정보를 받았는데 자, 결국 공식 모르면 못 풀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컨버스 제1법칙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공식을 보겠습니다. 자, 공식은 일단 다음과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볼까요? 자, 일단 공식 보시면은 기준적 인구, 외부적 인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기준적 인구를 잡아야겠죠. 자, 근데 문제 BC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라고 했으니까 기준적 인구에 32를 넣습니다. 자, 그럼 외부지역 AC가 되겠죠? 그럼 8로 해요. 자, 그럼 32를 8로 나누면 4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4분의 1 거리가 되겠죠. 거리는 30이죠. 자,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자, 루트니까 2분의 1, 결국 밑에 값은 2분의 3이 되겠고요. 2분의 3분의 30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20kg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3분의 60이죠. 그래서 20kg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를 알아두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8번. 상권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회귀 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귀 분석이라는 무엇이냐? 자, 독립 변수가 있는데 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변함에 따라 독립 변수가 영향이 얼마나 있냐? 요거를 보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키가 크면 몸무게가 무겁나? 라는 가설이 있죠. 자,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키와 몸무게 관련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키 큰 사람들이 몸무게가 더 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법칙으로 해서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무조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매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도움이 되겠죠. 변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회귀 분석은. 자, 2번. 모양에 포함되는 독립 변수들은 서로 관련성이 높을수록 좋다. 자,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회귀 분석은 그런 거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점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에는 상권 내 경쟁 수준이 포함될 수 있다. 자, 요거 당연히 종속 변수에 들어갈 수 있겠죠. 4번. 점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에는 상권 내 소비자들의 특성이 포함될 수 있다. 자, 이것도 종속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자, 5번. 회귀 분석에는 표본의 수가 충분하게 확보된다. 자, 어떤 분석이든 어쨌든 표본의 수가 많은 게 더 좋겠죠. 그래서 38번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나오면은 보통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3번인데요. 자, 동일 상권 내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어쨌든 지금 대규모 점포를 강제로 쉬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왜 다른 마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 일주일에 뭐 한 달에 2번을 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무 휴무와 영업시간의 제한이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은 연간 매출액의 55% 이상의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쉬지 않는다, 안 쉬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경우 지금 이 보기들이 시험에 자주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정답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39번은 보기 쪽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패션 전문 센터의 입주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은, 자, 패션 전문 지역은 일단 비싼 물건이다, 고가품이다, 고가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유통관리사에서는. 그래서 고가품은 그럼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고소득층이 있는 곳에 위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41번. 식당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집시흥성이네요. 술집이나 커피숍들이 있다든지 극장과 주위에 식당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느 입지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자, 요것은 지금 서로 뭔가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식당 있는 곳에 술집, 커피숍 이렇게 보완되죠. 밥 먹고 술 한잔 하거나 카페를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호 보완을 해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보충 가능성이다. 우리 고객이 니네 가게에 보충해줄 거고 니네 가게가 우리 가게에 보충해줄 수도 있다. 이런 상호 보완이다 라는 개념이 보충 가능성 원칙에 들어가 있고요. 자, 추가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고객 차단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퇴근했으니까 동네로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보충 가능성 원칙 설명드렸고, 동반 유인 원칙. 자, 유사업종이나 소매업은, 유사업종의 소매업은 모이는 게 좋다. 먹자골목 떠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접근 가능성 원칙.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 매출이 증가한다. 가까운 곳에 가는 건 어쨌든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포 밀집의 원칙. 자, 지나치게 유사업종이나 보충 가능 점포는 떨어지는 게 유용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횟집이 붙어 있다. 이발소가 붙어 있다. 미용실이 붙어 있다. 편의점이 붙어 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42번. 상권 분석의 직접적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구체적인 입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 요거 맞는 내용이죠? 상권 분석 필요하죠? 자, 잠재수의 고객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상권 분석하는 거 맞죠? 자, 한번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표적화된 구색과 판매 촉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권 분석을 한 게 맞죠? 자, 점포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 점포의 접근, 점포에 잘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점포가 눈에 잘 띌 수 있느냐, 요거는 상권과는 상관이 없이 부지, 입지 분석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기존 점퍼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 상권 분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레일리의 법칙을 이용하여 C지점의 구매력이 A도시와 B도시에 흡인되는 비율을 구하면,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네요. 자, 계산 문제가 2018년도만 해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 해도 있었죠. 자, 어쨌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도시 인구 25만 명, B도시 인구 100만 명, A도시, B도시 사이 C지점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B, C, A 도시 사이 B,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C지점부터 A도시까지 4km고요. 자, C지점부터 B까지 16km입니다. 자, B도시 인구 100만 명이고요. A도시 인구 25만 명이네요. 자,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리에 B도시 인구 100, A도시 인구의 25 하면 일단 4분의 1 나왔고요. A도시까지의 거리 4km죠. B도시까지의 거리 16. 그러면 이거 4죠. 제곱했으니까 16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16 하면은 4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A도시에 대한 흡인율은 4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거리 1대 4죠. 1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A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비례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더 가까운 곳에 흡인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A도시가 4, B도시가 1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4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 내의 상업 직접 시설을 단위로 하여 상업시설의 규모와 상업시설까지 걸리는 시간거리를 중심으로 각 상업시설을 방문할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해당 산업시설의 흡인율을 계산한 것과 가장 관련 깊은 사람은, 자,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리하면은, 자, 시설이 가깝고 크면은 소비자한테 효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얘기했냐? 정답은 3번 허프가 이야기했다. 요거는 확률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굳이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깝고 크면은 방문하기 좋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45번 보겠습니다. 점포의 매출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권의 규모와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 다음 중 상권 내 소비자들에 대한 횡단 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상권 특성은, 자, 횡단 조사가 뭔지 모르면 풀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종단 조사, 횡단 조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단 조사는 자료를 여러 시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조사를 해요. 자, 하나 A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 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음 달, 지난달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파악이 유리하겠죠, 대신. 그러면서 소비자 욕구, 태도 변화 파악이 시점적으로 조사하기 좋다.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네? 라는 게 종단 조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반복 조사하니까 횡단보도보다는 조금 귀찮다, 비용이 많아진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횡단 조사의 개념 한번 볼게요. 횡단 조사는 일정 시점을 딱 정해서 다른 특성을 가진 표본 집단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야, 오늘 한번 싹 조사를 해보자, 이런 느낌인 거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유리해요. 여기저기 조사를 하니까 유리하고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인지도, 구매 경험 등을 같이 조사를 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일시를 정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조사는 안 해요. 그냥 그 순간만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횡단 조사로 알아낼 수 없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상권의 쇠퇴 또는 팽창. 자, 쇠퇴와 팽창을 알려면 우리 온고지신해야 되죠. 과거부터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 시점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는 종단조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되겠고요. 자, 세대의 수. 자, 요런 거는 우리 횡단조사로 알아내기가 쉽죠. 자, 소비자의 선호도, 인지도, 구매, 뭐, 세대별, 연령별,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횡단조사이기 때문이니까 세대수 가능하고요. 세대별 구성원 수, 자, 요런 것도. 연령별 인구 구성, 가구별 소득 분포 이런 것들은 횡단 조사에 포함이 된다. 그럼 횡단 조사 대충 어떤 거다라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